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익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제목을 애국가를 망국가로 만들다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분인데요. 제가 이 세 분 중에 제일 먼저 그 오른쪽에 있는 진은숙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지금 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분으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분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윤혜상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이제 안익태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세 분 중에는 이제 제일 나이가 많고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서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일본 유학을 하셨고, 또 미국 유학, 유럽에서 다시 미국 재진출을 하고, 또 마지막에 한국 진출도 하시고, 세계 순회 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과 어린 시절, 일본 유학 시절, 미국 유학 시절 이렇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참 많습니다. 평가도 많고 친일 음악가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나치에 협조한 음악가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애국가가 표절을 한 것이다 이런 시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지만 그 곡 중에 한국 환상곡이라는 곡을 쓰셨는데 코리아 판타지아 여기에서 합창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애국가가 먼저 작곡이 되고 그 애국가를 나중에 이 곡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노래하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연주를 하든 이 부분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국가를 전 세계 그 합창단이 우리나라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망국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공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연주를 될 때도 일본 합창 단원들이 우리나라 국가를 우리나라 말로 애국가를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일제시대 밑에 그 친일 활동을 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걸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서양에서 후기 낭만주의의 완성자라고 그러죠. 이 완성자를 이어받아서 진짜 완성자는 안익태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휘자로서는 그 당시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베토벤 음악 해석에서는 거의 1인자 소리를 들었던 이런 그 우리나라 작곡가였습니다. 다음은 그 출생 어린 시절인데요. 평양, 1905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여관을 경영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어려워졌는데 형들이 다 일본 유학을 하고 이랬으니까요. 아버지 이덕훈, 어머니 김종우의 7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셋째로 태어났는데 큰 형이 일본 상지대학 동문과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 총독부 외사과에 근무를 하고 운동도 아주 좋아하고, 근데 이제 큰 형이 아마 어려서부터 안익태 그 음악적인 재능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면은 올 때마다 그 악기를 선물로 사와줘요. 그 당시에 사실 저런 악기가 사기가 쉽지가 않았죠. 스키 바이올린을 선물로 하고, 또 자기 친구 중에 바이올린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레슨을 받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추궁기, 클래식 음반. 그때는 뭐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죠? 저것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서양 음악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음악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양 종로 보통학교에 4년제 입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악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트럼펫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트럼펫을 공부하기도 하고, 아침에는 바이올린 연습도 하고, 저녁에는 트럼펫 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교내 학예가 있었는데, 2학기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음악의 귀재라는 이런 이제 별명을 갖게 됩니다. 숭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양 문화가 많이 도입이 됐죠. 또 그때 큰 형이 첼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첼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아마 그 상당히 그 악기 연주에 자질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우리 박사, 숭실중학교의 선교사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양 음악 보급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나니까 그때 아마 서울에 영국인 그 첼리스트가 와 있었던가 봐요. 조지 그라그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마우리 박사가 주선을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사사를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숭실 전문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입단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부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3.1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아마 팀을 짜서 그 수감자들을 구출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구출 운동을 계획을 하는데 그 중에 아마 또 배신자가 누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알려지는 바람에 실패를 하고 그걸 하면서 이제 몸을 좀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마우리 박사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수배 중이었죠. 일본 경찰이 수배 중이었습니다. 저런 그 구출 작전에 상당히 주동인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우리 박사가 아까우니까 경찰하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좀 안 잡아갔으면 좋겠다. 음악 공부를 좀 계속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본 경찰로서는 그냥 두고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면은 자기들이 체포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하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으로 엉뚱하게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공하게 된 아주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을 가는데 그때 이제 큰 형이 일본에 있었으니까 도쿄로 가게 되죠. 가는데 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숭실 학교가 일본어를 전혀 가르치질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일본 말을 전혀 못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받아주려고 하다가도 한국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이제 다 기록이 또 어떻게 펼쳐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서 학교 입학을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이 일본어로 갔지만 사설 학원에서 바이올린과 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형이 좀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입학은 하는데, 이때 아마 그 요코야마 교장이라는 분이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 지원서를 낼 때 그 특길 안에다가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트럼펫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악기 테스트를 시켜봅니다. 그리고 악기들을 잘 하니까, 그걸 특기로 해서 세고고 중학교 5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말 공부도 좀 하고 학습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년 과정을 마치고 1926년도에 동경 국립음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악기는 이제 계속 했었던가 봐요. 그리고 첼로 연주는 아마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연주에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첼로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브로라는 첼로 선생하고 웨르코 마이스트라는 교수 밑에서 첼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이 첼로 학생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연주가 뛰어나니까 선생님들이 도시를 좀 돌면서 연주회를 가지라는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순회 연주회를 하고 이랬는데 일본 주요 도시를 돌면서 연주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긴 부수입으로 좀 좋은 첼로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 동경음악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뉴스가 될 만했죠. 들어간 학생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연주회를 갔습니다.
모교에 와서도 연주회를 갔고 또 평양, 익산, 대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주회를 갔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또 이상재 선생님이 사회하는 그 예배 형식의 독주회도 갔기도 하고요. 평양에서는 또 그 환양 독주회를 갔는데 조만식 선생님하고도 만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김지섭 의거 여러 가지 의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순종대왕의 그 장례식 날에 60만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 의거 이런 게 나면서 그런 영향을 좀 받습니다. 받으면서 안재홍 님의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글 중에 우리는 애국심에 찬 예술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고하는 일꾼들이다. 우리는 예술가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뒤를 잘 보살펴줘야 된다.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민족 예술가가 되겠다. 애국하는 민족 예술가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연주자로서는 거의 우리나라 제1의 첼로 연주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고 1928년 4월에는 종로 청년회관 대강당에서 독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첼로 독주회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음악대학 그 생으로 다니면서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7곡의 변주곡.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주 등장하는 레퍼토리입니다. 슈베르트의 악하의 순간 이런 걸 작곡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30년에 그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수업료를 내지 못했어요. 모든 학점은 잘 땄죠. 아주 우수하게 땄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수업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졸업식이 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졸업식을 갔는데 참석을 못하고 돈을 내야지만 졸업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 학원에 메이지 학원에 교수 피아니스트가 펜포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등록금을 수업료를 다 내주고 이제 졸업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따로 졸업식을 갖게 되는 이런 졸업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경에서도 데뷔를 하고 1934년 4월 30일에 동경의 일본 청년회관에서 데뷔를 했는데 첼로 연주자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요. 마침 그때 동기생들 중에 한국 사람들 중에 피아니스트 김원목이라는 분이 있었고 바이올린에 홍성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되니까 이건 트리오가 되잖아요. 그죠? 트리오가 되니까 그 트리오 3인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여러 차례 개최를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연주하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감시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펼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미 결정을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가서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일본의 그런 그 음악적인 풍토는 익힌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결정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신시내티 음악대학에 성악 전공을 하는 분 중에 우리나라 선배가 한 분 계셨던가 봐요. 박원정이라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한 달 정도를 체류를 하면서 도미수소하는데 미국 여객선을 타고 그때 이제 미국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하와이에서 기착을 해서 좀 쉬다가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가면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10일 후에 호놀룰루에 도착을 하고 위가 그 호놀룰루입니다. 7일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뭐 옛날에도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교회죠, 그죠? 한인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에서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되게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서 음악을 했다 이러니까 이제 동포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음악회 할 때 교민들이 애국가라고 불렀던가 봐요. 근데 그때는 애국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올드 랭사인이라는 그런 아일랜드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하는 그걸 애국가로 쓰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아마 안창호 선생님께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어떻게 우리나라 애국가를 다른 나라 노래를 갖다가 쓰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애국가를 작곡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년 후에 1936년 6월경에 애국가 작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시내티 음악원에 그 박원영 선배하고 만나고 그 음악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리 베르크마이스터라는 교수한테서 체로를 사살하게 되고 그 지나서 들어가서 한 2년 만에 신시내티 교향악단, 이것도 꽤 유명한 교향악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첼로 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첼로 실력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필라델피아에 가서 커티스 음악원, 템플 대학, 여러 대학, 음악원과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 또 때때로 첼로 독주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 실력이면은 전역을 돌면서 연주 여행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교회 중심으로 연주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연결 지어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카고, 클리블랜드, 에이크런,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큰 도시를 다 돌았는데 가는 데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성공리에 그런 그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때도 이제 베토벤의 7개의 변주곡, 하이든 첼로 협주곡도 같이 연주를 하고 지휘자, 그러니까 이제 독주자로 하게 되니까 그 당시 꽤 유명했던 지휘자들하고 또 협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이제 한국 소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죠? 그래서 그 데일리 뉴스나 워싱턴 포스트, 데일리 익스프레스 이런 그 주요 일간지들이 그 아닉테의 그 연주에 대한 평도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갖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은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주회를 40일 만에 아주 성공적으로 연주회를 마치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주회 생긴 수익금을 일부러 이제 11조로 교회에 냈는데 그걸로 이제 교회에서는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회 연주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꾼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작곡과 자기가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작곡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고 지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지휘자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커티스를 2년 수료를 하고 필라델피아 음악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그 교향악단이 스토코프스키라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였죠. 그 지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 음악대학에서 첼로, 교향악, 작곡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화성악, 대위법 이런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그 테크닉을 다 익히고 또 그 미카엘이라는 작곡 지도 교수를 만나서 작곡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그 스토코프스키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와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음악적인 거에 굉장히 자질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아니테가 그때 캠덴 교회에서 그 지휘를 맡아 있었어요.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있었는데 캠덴 교회 일부러 스토코프스키가 거기 와서 그 지휘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자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 오케스트라단의 연습단원으로 입단을 권유를 합니다. 이것도 뭐 굉장한 큰 특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특히 이제 동양인은 그런 그 유명한 악단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웠는데 그 지휘자가 직접 권유를 하니까 당연히 그죠.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연습단원으로 최초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티스 음악원에 다니면서는 프리츠 라이너 이 사람도 지휘자로서도 그렇고 작곡가로서도 거의 뭐 탑 클래스에 있던 분이었죠. 이분에게 사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 저 사진들이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생각했던 그
애국가를 내가 좀 이제 작곡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작곡을 하고 한국 환상곡, 코리아 판타지아. 이게 아주 안익태 선생님의 대표적인 곡이죠. 대표적인 곡인데 이 곡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가대의 지휘는 계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35년도에 필라델피아 음악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936년 6월에 애국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환상곡도 같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환상곡의 마지막 파트에 애국가를 집어넣어요. 애국가 합창곡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건 아마 베토벤의 9번 교향곡하고도 이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합창을 집어넣고 그 합창은 초연 때부터 우리나라 말로 부르도록 이렇게 딱 지휘자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곡에 대한 그 자신감을 좀 가지고, 교향곡 작곡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합니다. 콩쿠르에 응모를 하는데, 예선을 통과를 하고, 이제 본선을 하게 되는데, 본선은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일이었죠. 그죠? 카네기 홀에 선다는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그 작곡한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굉장히 동양인을 깔봤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인종차별적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악보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거죠. 불입함을 내고 몇 번 주의를 주다가 중단을 해버립니다. 연주를 도저히 그런 상태로는 연주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중단을 하는데 주최 측에서는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안익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낙선을 하죠. 저런 상태에서는 내가 끝까지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낙선을 자기가 굉장히 실망을 하죠. 자기는 굉장히 자신 있게 곡을 제출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근데 또 마침 그때 독지가가 나타났어요. 피플스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다 보고는 이건 분명히 인종차별이다. 절대로 당신이 기죽을 필요가 없다.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가장 뛰어난 곡인데 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좀 해봐라. 자기들이 돌봐주겠다. 돈도 좀 대주고 유럽을 가라는 그런 충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몇 개월 공부를 해요. 그분들이 도와줘가지고 36년에 6월 9일에 3개월 계획으로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펠릭스 바인가르트너하고 연결이 됐는데 저분도 거의 최고의 지휘자, 작곡가, 그리고 베토벤 지휘자로서는 거의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가서 힌데미트, 현대음악가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죠. 저분하고는 오래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 한 3, 4일 만나서 또 작곡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받고 레슨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비엔에 도착해서 바인가르트너를 만나서 지휘법 3개월을 하고 특히 이제 베토벤, 전공이 베토벤이었죠. 그래서 저분한테서 베토벤에 대한 연주를 제대로 배우면서 나중에는 저분을 능가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곡의 기법, 해석, 작곡 실력, 베토벤을 모델로 한 작곡을 하는 그런 연습까지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베토벤 스타일의 연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 당시에 이제 베를린에서는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1936년 8월 1일에 개최가 됐는데 저때 이제 우리나라 송규정 선수, 남승용 선수가 마라톤에서 1위, 3위를 물론 일장기를 달고 달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농구, 축구, 권투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선수가 한 7, 8명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저 때는 이제 애국가가 작곡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들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불렀다는데 부를 상황은 도저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은 돼 있었지만 이 선수들이 애국가를 제대로 이제 배울 기회는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위가 이제 송기정 선수가 1위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그 2시간 30분 벽을 최초로 깼죠. 2시간 30분 벽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갔는데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몇 초로 해서 30분 벽을 처음 깨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죠. 아래가 남승용 3위로 들어왔죠. 그죠? 1위, 3위를 하는 이런 쾌거를 이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인가르트너 선생한테서 배우면서 베토벤의 대가가 될 기초를 배우고
후에 이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다페스트 교향악단, 바인가르트너 그 선생이 부다페스트 교향악단을 객원 지휘를 하라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저것도 인류 교향악단이죠. 저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지휘를 해가지고 유럽 데뷔를 한 셈이죠. 매우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파리, 런던 가서 첼로 독주회도 마치고, 비교적 아주 성공적으로 유럽 여행을 마치고, 30년 10월에 뉴욕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7년 6월 달에는 템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미국에서 벌링턴 시립군악 밴드를 지휘하는 걸 마지막으로 지휘를 하고 유럽으로 유학 겸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